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챕터가 끝나면 주요 키워드를 찍어서 카페에다 제출하면 되겠죠. 먼저 집안조사 및 토질인데, 기초는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집안에 이렇게 세울 때에 요 아랫부분에 이 구조물이 지탱할 수 있도록 이 구조물의 하중을 받아서 집안에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초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조사를 해서 집안 상태가 어떤지, 연약 집안인지, 경질 또는 사질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기초의 정의를 보면 이제 건축물의 자중, 활하중, 풍력, 지진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기타 외부의 하중들을 받아서 안전한 상태로 집안에 전달하는 지하 구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 명칭에는 기초 해가지고 기초판이 있고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 기초판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기초판은 상부 구조의 응력을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체를 이제 기초판이다 하고, 지정은 기초판을 받치기 위해서 잡석다짐 또는 말뚝 등을 설치한 그런 부분의 기초 자체나 집안을 보강하는 구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이제 여기 상부 구조물, 여기 이제 GL 라인이 되겠죠. 여기 상부 구조물이 되고, 이게 이제 지하 구조물, 하부 구조물이 되고, 이게 말뚝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기초판부터 말뚝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남행 구조, 아까 조금 전에 본 곳은 이제 남행 구조에 해당되는 단면이죠. 그리고 독립 기초에 해당되는 기초인 경우는 이제 요 기둥이 되는 거죠. 요 위에 이제 기둥이 있는 거고,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기둥들이 있어서 기둥에서 내려오는 이게 기둥이에요. 요 기둥이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여기 이제 GL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 GL 라인 있을 때 여기 이제 기초가 되고, 잡석다짐을 할 경우에 잡석다짐을 우리가 이제 지정 이렇게 얘기하고, 말뚝이 있는 경우는 이제 말뚝도 지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가 이제 온통 기초라고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초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가 기초가 되고, 이게 잡석다짐, 요거 이제 그 피역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하는 이제 말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GL라인부터 시작해서 위쪽을 상부 구조물, 아래쪽 부분은 이제 하부 기초 구조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초의 분류를 보면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원통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단일 기초판이 단일 기둥을 맞추는 기초가 되겠고, 복합기초는 단일 기둥판이 2개 이상의 기둥을 맞추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네, 기초판은 하나인데 기둥을 2개 이상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기초,
벽 또는 일렬의 기둥들을 대형 기초판으로 받치는 기초. 온통 기초, 건물 지하 밑에 밑이 이제 온통 기초판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초판이 이제 온통 기초가 되겠습니다. 지정에도 역할이 있는데, 지정 형식을 조금 보면 직접 기초의 아까 말한 독립기초 같은 직접 기초의 얇은 기초라고도 하는데, 직접 집안 또는 잡석 다짐 정도의 경미한 지정을 우리가 이제 기초판 설치 밑에다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지정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직접 기초 또는 얕은 기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뚝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 기초는 이제 기초판 아래 이제 지지되는 말뚝 형식으로 이렇게 지지되는 그런 기초가 되겠고, 조금 오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피어 기초라고 해서 피어가 이제 기둥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피어를 이제 집안에 설치하고 그 위에 기초판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기초가 되어서 우물통 기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초판, 자만 기초, 건물의 지하층을 미리 지상층에서 축소해서 그 밑에 이제 집안을 파낸 다음에 요 구조물, 요 지상에서 만든 구조물을 이제 자중에 의해서 가라앉히는 그런 형태의 기초를 자만 기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조사인데, 기초를 하기 위해서 집안 상태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 조사를 통해서 이제 채취를 하겠죠. 여러 가지 시료를. 그래서 지내력이라든가 지하수의 상태, 지층의 어떤 구성, 그다음에 동결선, 치마, 슬라이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 형식이라든가 넓이, 깊이, 파는 방법 이런 것들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조사하는 게 이제 집안 조사인데, 그 집안 조사에서 아무래도 대지의 어떤 형태라든가 지형, 그리고 그 집안의 땅 속의 상태를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링을 한다든가 또는 집안 상태가 과거에 하천이라든가 침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집안인지 또 이제 조사를 할 때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 조사의 목적을 보면 건축물의 하부 구조 기초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지층 표면의 변천 상황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 상습적으로 이렇게 침수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퇴적층이 쌓여있는 그런 지형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지층의 구성, 토질, 경안반의 깊이, 치밀성이라든가 지내력, 기타 이제 상수면, 그다음에 지하수의 위치 뭐 이런 것들 같이 조사를 해서 기초에 의해서 안전하게 구조물이 건축물이 이제 지탱할 수 있는지 지탱하게끔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안 조사의 순서인데 이거 이제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집안 조사 순서는 사전 조사, 예비 조사, 본 조사, 추가 조사에서 좀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사전 조사는 설계 및 공사에 대한 예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문헌 조사라든가 현장 답사, 기존 건물 등의 위치 및 재반 상황을 이제 조사하는 것이죠. 예비 조사는 공사를 실시한 대지 내 본조사 지점의 결정,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의 결정, 장비 인원 등의 점검, 시험파기, 지포보기, 보링, 표준관입 시험, 물리적 지하 탐사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조사 끝나면 본조사를 하는데, 예비조사한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적절한 장비나 인원은, 그 다음에 집안의 구성, 그다음에 지하수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초구조의 설계, 그 다음에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얻는 게 이 본조사가 되겠고, 본조사에 이제
보링이라든가 지하시험, 각종 토질 시험도 이제 이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까치가 계속 와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조사인데, 만약에 이제 본조사 결과 조금 차이가 있다든가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추가로 조사하는 거죠. 집안조사 체크를 해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집안조사 방법. 그래서 시험 파기는 이제 뭐 현장에 가서 한번 파보는 거죠. 그래서 지름 1m 내외, 깊이 3m 정도의 우물 파듯이 이렇게 파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서 물이 좀 나오는지, 뭐 파기가 어려운지, 쉽게 파기가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집안 상태를 시험 파기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낮은 지층에서는 이제 이용하기가 어렵다. 지하 수위보다 낮은 지층에서는 아무래도 지하 수위가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짚어보기 있습니다. 짚어보기는 쇠막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짚어보는 거죠. 이렇게 꾹꾹 그 땅을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 아래 2-3m 얕은 집안을 조사할 때 쓰이는 방법이다. 간단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쇠막대기 강봉을 지름 32mm 정도의 강봉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땅에 대고 눌러보는 거죠.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지층을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경미한 건축물에 이제 참고로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보링이 있습니다. 보링은 굴삭 기계를 이용해서 땅 속에 이제 구멍을 파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 지층 내부에 깊이에 있는 흙을 채취하는 거죠. 흙을 채취해서 그 흙의 성질을 실험실에서 이제 토질 시험을 합니다. 뭐 흙의 전단이라든가 압축이라든가 압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흙의 성질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링을 하면 관예 시험하고 지하 수위 측정을 이제 함께 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링 방법에는 수세식 보링, 충격식 보링, 회전식 보링, 오고식 보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수세식 보링은 이제 말에 있듯이 이제 수세식 보링이 내관에 물을 이제 분출하면서 이제 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물을 분사하면서 파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층의 상황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값싸고 간단하다. 그래서 비교적 물은 토질에서만 이용한다. 뭐 단단한 토질에서는 좀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격식 보링, 비교적 굳은 지층, 비트라는 칼날 같은 거죠. 이렇게 칼날 같은 것을 이렇게 돌려서 왕복 운동하면서 집안에 충격을 주면서 이제 구멍 뚫어서 이제 보링하는 거고, 보링한 다음에 시료를 채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회전식 보링입니다. 그래서 보링 노드 끝에 코어 튜브와 크라운을 이제 씌워가지고 고속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돌려서 회전하면 이제 로드가 밀어 넣으면 회전하면서 이제 땅을 구멍을 이제 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데, 구멍에서 이제 구멍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안정액을 넣어서 이제 구멍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고, 안정액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 이수라는 어떤 그 벤토나이트라고 하는데, 점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점토 흙탕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오고식 보링이 있습니다. 오고식 보링은 보링 노드 끝에 오고라는 것을 장비죠. 오고라는 장비를 붙여가지고 인력이나 동력으로 이제 회전시켜서 파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간이 회전식 보링이 되고, 오고식 보링은 이제 10m 이내 얕은
점도층에서 적합하다. 다음 굳은 집안을 뚫기 힘들므로 이제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 좋은 샘플을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오버식 보링이 있다. 어쨌든 시료를 이제 흙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 있는데 탄성식 지하 탐사하고 전기 저항식 지하 탐사가 있습니다. 탄성파식 지하 탐사는 낙하추 또는 화약의 폭발로 인해서 이제 낙하추나 충격을 가하는 거죠. 집안에 충격을 가하게, 또는 뭐 화약을 폭발시키거나 어쨌든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 집안이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충격이 있었으니까 꿍 하면서 이제 인공 지진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건 이제 진동 이론에 의해서 전달되는 이 땅 속에 이 어떤 뭐 안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사질토라든가 점성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달되는 이 충격파가 지진파가 이제 인공파지만 지진동이 달라지는 거죠. 지진동 땅 속의 진동이 전달되는 게 달라지는 그 파형을 가지고 땅 속의 흙의 성질이 어떻구나를 파악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전기 저항식 지하 탐사는 이제 지층 및 안반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 저항을 이용해서 그 집안에 이제 전기를 흘려보낸 다음에 전기 매질에 의해서 매개체 매질 전기가 이제 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측정을 하면 이 땅속의 안반이라든가 점성토라든가 사질토에 의해서 이 저항값이 달라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내부 흙속을 땅속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관입 시험이 있는데 이제 사질토에 많이 이제 적합한 그런 시험 방법이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이 되는데, 표준 관입 시험의 관입 시험은 이제 보링을 해서 뚫은 이제 구멍 밑에 이제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런 어떤 그 방법에 이 표준 관입 시험을 하기 위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입 시험 및 시료 채취 방법의 규정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제 로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끝에는 이제 관입 시험용 시료 채취기 같은 샘플러, 스플릿 밸러 샘플러 같은 게 이제 그 흙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솜 같은 역할을 하는 샘플러가 붙어 있고, 그걸 이제 이 로드를 64kg의 추를 대충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켜서 45cm 관입시킨 다음에 이때 딱 그 관입 자유낙하 시키는 횟수 있죠. 이렇게 충격 가해지는 횟수를 이제 100회 될 때까지 로드가 고정된 로드 헤드를 타격해서 이제 그 횟수를 가지고 그 땅속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표준 관입 시험이 되는데, 15cm 관입시킬 때 소요되는 타격 횟수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처음 15cm를 준비해서 그 관입시키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15cm씩 각각 해서 이제 타격 횟수 n을 몇 회 타격했느냐 그걸 가지고 땅의 상태, 집안 상태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건데, 표준 관입 시험 결과의 판정을 보면 모래 집안인 경우에 이제 타격 횟수가 예를 들어서 10에서 30 횟수 10번에서 30번 정도 타격을 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집안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점성 집안 경우에는 4에서 8 정도 타격 횟수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집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격 횟수별로 집안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인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칼날 같은 이런 뾰족한 이제 이렇게 여십자 형태의 칼날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여기 여십자 날개형으로 되어 있는 그 장치 베인이라는 장치를 여기 끝에 선단에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때려박거나 해서 회전시키면서 이제 그때의 회전력을 이제 측정을 해서 집안 상태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점토질 집안에서 적합하다. 그래서 그 베인 테스트에 타격했어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타격했을 때에 점토에서 4에서 8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점토고 8에서 15 정도면 이제 굳은 점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질 시험이 있습니다. 토질 시험에 그 토질 시험은 이제 시료는 테스트 피트라든가 볼링 아까 얘기했던 땅을 여기서 흙을 채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습윤 시료, 건조 시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흐트러지지 않고 원형 상태를 유지한 이제 시료를 이제 불교란 시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땅 속에서 채취한 흙을 그대로 이제 그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가져온 것을 이제 그런 불교란 시료가 되는 거고 이 시료를 토대로 이제 토질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질 시험에는 이제 토질 시험소에서 뭐 흙의 액상 한계라든가 소성 한계 뭐 여러 가지 안밀 시험, 전단 이런 것들을 지내력 시험까지 해서 땅 속의 흙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내력 시험이 있습니다. 지내력 시험은 집안의 허용 지내력도 요 허용 지내력도가 기초 결정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이제 지내력 시험의 이 허용 지내력이죠. 그래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초를 설계한 깊이까지 흙을 팔고 그 다음에 철판을 깔고 하중을 실어서 침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초의 요만큼 GL 라인인데 요만큼 판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렇게 철판을 깝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하중을 싣는 거죠. 하중을 실어서 하중을 실으면 여기 이제 누르니까 치마가 되겠죠.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그래서 하중의 그 치마량 이런 걸 측정해서 지내력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중을 가해도 치마량만 누르고 하중 증거가 없는 상태인 상태의 하중을 이제 극한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치마량이 급변한 상태 이런 하중을 이제 하중 항복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복 하중의 2분의 1 또는 극한 하중의 3분의 1 그리고 총 치마량이 20mm 일 때의 하중의 2분의 1의 요 세 가지 요거의 하중의 작은 값을 우리가 이제 장기 허용 지내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의 2배를 우리가 단기 허용 지내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용 지내력을 구할 때 이런 상태의 작은 값 중에 작은 값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뚝 시험이 있습니다. 말뚝 말뚝 제하 시험이 있고 이제 항정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 제하 시험은 현장에서 실제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설치한 시험용 말뚝에 하중을 주는 거죠. 말뚝에 이제 원래 말뚝이 이제 기초판 밑에 이렇게 말뚝이 심어지는 거니까 이제 위에 이제 기둥에 의해서 하중이 전달이 돼서 오는 하중을 가하면 말뚝이 이제 이게 치마가 되겠죠. 그래서 말뚝의 장기 허용 지내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지내력 제하 시험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하중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등 기타 모든 말뚝이 이제 여기 이용된다. 그 다음에 항정 말뚝
그래서 실제 말뚝 박기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용 말뚝을 박아서 그 치마량과 추의 무게 등을 이제 등으로 말뚝의 장기 허용 지지력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타격 공법에 의해서 시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뚝 시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초 치마가 있습니다. 기초 치마. 기초는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GL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 건축물에 의해서 이 기초가 제대로 이렇게 설계되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 수위가 이제 뭐 여기에 어떠한 다른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하천이 있다든가, 또는 큰 홍수가 있다든가 하면 이 지하 수위가 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지하 수위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이 기초가 영향을 받는 거죠. 지하 수위 변동에 의해서 지하 수위의 변동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기초가 한쪽이 이렇게 침하거나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동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초에서는 이 가장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부동치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 보수할 때도 또는 그 증축할 때도 이 부동치마를 이제 검토를, 안전성을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초치마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치마의 원인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압축력을 지탱하는 집안흙의 공급 부피의 수축이며, 다음으로 이제 집안의 실질적 파열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건 이제 토질의 집안 상태의 토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하수위 변동이라든가 증축에 의해서 하중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토질이 견디지를 못하고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치마가 일어나고 한쪽이 침하되면서 이제 부동치마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인접 부분에 굴착,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하천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집안의 수평 지지력이 약해지거나 얕은 기초가 연약 점토에 놓여 있지 않다면 집안의 횡적 변유가 이제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초에 가해지는 하중에 비해 흑입자에 가해지는 단위 응력이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흑의 단위 입자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축력은 이제 무시된다. 그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기초 침하가 일어나고 하중 증가에 의해서 어떤 흑의 중량에 비해서 하중의 증가가 더 크면, 그리고 토합이 더 이제 크게 되면 이제 침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초에 의해서 침하량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하수위가 어떠한 이후에 인위적이든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든 그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집안 그 아래에, 그러니까 땅 속에서 지하 수위가 이제 변동이 일어나면 침하가 예상하지 않는 침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상수면저, 상수면도 마찬가지로 집안 위에 기초 침하에 영향을 주는 거고, 어떤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것처럼 고속도로, 뭐 기타 지하공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수면이 지하에 있는 상수면이 그 변경이 되거나 고갈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 지하수가 원래는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흘렀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에 이제 이 흙들의 무게가 이렇게 짓누르니까 여기에 이 빈 공간을 이렇게 짓누르면서 이렇게 흙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이제 싱크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에 이 상수면이 갑자기 이제 변경이 된다든가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무게에 의해서 이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어떤 치마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접 건물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하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이 이제 크랙을 생긴다든가 크랙 발생 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어떤 건물이 기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든가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인접 건물 공사할 때는 충분히 지하 공사 때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기존 건축물 인근의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축과 팽창, 흙도 뭐 점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큰 홍수, 큰 비, 홍수 같은 이런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흙에 이 빗물이 들어가면서 흙의 입자가 이렇게 벌어지죠. 입자가 공극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 안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사태가 난다든가 하면서 이제 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흙의 수축과 팽창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건기,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안 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응력의 변화로 여러 가지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 특성에 따른 기초 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기초가 치마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모래 집안하고 그 다음에 그 진흙, 사질토하고 점성토의 집안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치마가 이제 다르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모래, 자갈, 점토 이런 거에 의해서 치마량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에 의해서도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래, 자갈 위에 기초 치마는 단시간 발생한다. 그래서 모래하고 자갈은 단시간에 발생하는데 점토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치마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 자갈, 점토의 균질한 퇴적층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기초판의 치마는 기초판 너비의 1.5배 해당되는 깊이에서 발생하는 수직토합으로서 흔히 요구하는 이제 압력구근이라고 부른다. 이 압력구근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토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기초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위에 이제 하중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요 기초의 이 하중에 의해서 이 기초판이 있으면 이런 형태의 압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요거 이렇게 누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질토든 점성토든 좀 이제 성질이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압력이 생기는 선을 이어보면 이런 선이 생기고 또 이런 선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압력구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구근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나머지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내력 및 기초 구조의 선정. 그래서 이제 직접 지내력 시험이 있는데, 이제 제합판에 이런 이제 지내력 시험이 이렇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땅을 파고 기초에 이제 해당되는 기초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는 거죠.
여기 이제 철판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이제 중심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하중을 실는 거죠. 이렇게 하중을 실어서 여기 이제 기초판, 여기 철판이 아까 있었으니까 철판을 여기 내야판 이런 걸 이제 강판을 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치마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일어나면서 그 하중의 크기, 그 다음에 치마량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한 하중, 그 다음에 치마량, 그리고 한계 하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장 적은 값으로 해서 장기 허용 진해력 이런 걸 이제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진해력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해력 시험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 이제 기초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0mm 정도, 2cm죠. 2cm 정도 하중이 그 치마할 때 압력 구근이 생길 때에 그때의 진해력도를 우리가 이제 장기 하중, 이렇게 장기 허용 진해력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총 치마량은 24시간 경과 후 치마량의 증가가 이제 0.1 이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치마가 더 이상 안 일어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멈췄다라고 보는 거죠. 치마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총 치마량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각종 집안의 허용 진해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갈인 경우 이 정도, 장기는 60, 30에서 뭐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모래인 경우는 40 정도, 그리고 진흙 25, 기타 이제 안반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뚝 시험. 말뚝 시험은 이제 간접 진해력 시험이 되는데, 이제 말뚝 허용 진해력에 이제 그 공이 또는 말뚝의 중량, 공의 낙하고, 그 다음에 최종 관입량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기호들, 아마 R이라든가 W, 뭐 H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뚝을 이제 이렇게 기초를 설치할 곳에 말뚝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박는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이, 이걸 공이라고 하죠. 말뚝을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죠. 여기 높이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뚝 시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말뚝 박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초구조의 선정. 그래서 기초구조를 이제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 치마가 생기거나 기울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질 좋은 집안에 기초를 앉힐 것, 그 다음에 기초 밑면이 동결선, 동결선이죠. 동결선 밑에 놓을 것. 이래서 이렇게 동결선이 여기다. 그러면 기초를 여기까지는 파야 된다는 얘기죠. 동결선 밑에 기초가 이게 놔줘야 되겠죠. 이렇게 말뚝을 박는다도 이렇게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이 있고 하부 구조물이 있으면 이게 이제 동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결선은 이제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뭐 3cm인 경우, 10cm인 경우 이렇게 지방에 따라서 동결, 그러니까 그 어는 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이런 데는 더 깊겠죠, 동결선이. 그 다음에 한 건축물에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를 되도록 혼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동치마 일어날 우려가 있죠, 혼용을 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한 기초 형식을 갖추도록 하고, 기초는 기초보로 서로 연결 한다. 그래서 기초보라는 것이 있는데, 기초, 예를 들어서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초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여기도 기둥이 있고 기초가 있고, 그래서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걸 이거 이제 기초보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지력이나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해서 안전할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니까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약 집안의 대책이 있습니다. 연약 집안의 대책으로는 이제 집안에 대한 대책은 흙 다지기. 연약 집안이니까 이제 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약 집안에 있는 물을 빼는 거죠. 뭐 고결 또는 흙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치환하는 거죠. 이런 가지 뭐 정기적 고결법, 모래 지정, 웰포인트,
그다음에 시멘트 물주입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약 지반의 약한 연약 지반의 그 원인이 되는 물을 빼내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경질 지반에 지지시킬 것, 마찰 말뚝을 사용할 것, 그다음에 지하실 설치할 것, 뭐 이렇게 해서 등기초로 할 것. 그다음에 그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건물을 경량화시킬 것, 그다음에 강성을 높일 것, 그다음에 평면상 길이를 길게 하지 말 것. 그다음에 뭐 길이를 평면을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중간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멀게 할 것, 중량 분배를 고려할 것. 그다음에 부동침화, 침하의 원인을 보면 연약 지반, 경사 지반, 이게 경사진 집안에 이렇게 이게 이제 경질 집안이 경사져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충분히 버텨주지 못하면 이렇게 침하 일어나면서 부동 침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지지층, 이게 자갈층, 모래층, 뭐 이렇게 땅이 서로 다를 때, 그다음에 낭떠러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쪽에 힘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침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쪽만 이렇게 증축을 했을 때, 일부 증축을 하면 침하가 일어나죠. 하중이 더 가해지니까. 그다음에 지하 수위 변경, 지하 수위가 변경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지하 구조물에 어떤 이렇게 구멍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매운 땅 흙막이 이런 경우도 이제 매운 땅인 경우는 충분히 옹벽에 의해서 지탱이 안 되면 침하가 일어나서 부동침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지지정, 그 다음에 일부지정, 말뚝을 서로 다른 걸 쓴다든가 길이를 달리한다든가 또는 한쪽만 한다든가 이럴 때도 침하가 일어나서 부동침하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부동침하의 원인, 이건 이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기사 시험에 잘 금방 이런 거 한 번만 보면 이해가 될 거고, 부동침하의 대책은 아까 같은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파기 및 기초 지정의 종류, 그래서 기초 파기의 개요에서 기초 구조의 선정, 그래서 이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기초 파기 준비인지 터 파기 기준점하고 줄치기 수평보기, 그 다음에 수평 규준 툴 해서 기초에 터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벤치마킹, 이제 기초 파기 위한 어떤 기준점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과 위쪽 수평을 서로 이제 줄을 쳐서 각각의 기초가 들어갈 곳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평을 봐서 그 다음에 기준툴, 기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준툴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이제 기초를 판다. 이때 수평 기준툴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툴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초 파기는 이제 오픈컷 공법에서 말 그대로 이제 잘라서 이렇게 파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공법, 그래서 이거 이제 섬처럼 파내는 거죠. 섬처럼 파내서 한쪽이 그 지하 구조물이 이제 섬처럼 되어져 있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말뚝을 이제 주변 건물 주변에 쭉 박은 다음에 중앙에 이제 흙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기초가 앉힐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일랜드 공법이고, 트렌치컷도 마찬가지 이제 어떠한 도랑 파듯이 이렇게 파내는 거죠. 도랑 파듯이 파내서 그 기초를 온통파기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지반이 극히 연약해서 온통파기가 이제 불가능할 때, 히빙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트렌치 커트로 이제 파내면 기초 공사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평 버팀대 공법 마찬가지 말뚝이나 오미 말뚝 이런 것들을 이제 박은 다음에
버팀대를 이제 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흙을 파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치형 버팀대 공법, 어스 앵커 공법. 어스 앵커 공법은 이제 파내가면서 이게 이제 흙막이 맥을 하고 이게 어스 앵커를 이렇게 심는 거죠. 어스 앵커를 이렇게 심으면서 파내가는 거죠. 그래서 철근이나 PC 강선을 이제 집어넣어서 어스 앵커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연속 지중벽 공법, 그 다음에 파일 주열 공법. 파일 주열 공법이나 연속 지중벽 공법은 이제 이렇게 흙막이 벽을 연속 주열, 이렇게 기둥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파내러 가는 거죠. 그래서 평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둥을 이렇게 쭉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토합이 이 기둥에 의해서 지탱을 해주고 여기를 이제 파내는 거죠. 그러면서 기초를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기초 파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물 기초, 그 다음에 잠암 기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 파기 할 때 이런 잠암 형태, 용기 잠암 이런 형태로 이제 파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작업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공기를 압력을 주어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되죠. 질식할 수 있으니까 질식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초하기 위해서 파낸 흙을 다시 바켓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밖으로 배출하고 공기 주입하면서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잠암식이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파내려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아래로 또 내려가고 또 흙을 바켓으로 빼내고 또 공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내는 게 이제 잠암 식공 기초 파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초의 종류가 있는데 상부구조, 하부구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고, 이러한 기초 형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런 거 있다. 하부 지층하고 지하수의 조건, 그 다음에 기초의 하중, 형태, 두께, 구조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의 어떤 시공 방법, 그 다음에 공사 기간, 위험성, 그 다음에 소음, 뭐 이런 것들, 법규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서 이제 기초 형식을 정하는데, 직접 기초 해가지고 얕은 기초에는 이제 벽 기초, 그 다음에 기둥 기초, 그 다음에 복합 기초, 그 다음에 이런 캔틀러버 형태로 되어 있는 기초,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연속 기초, 그 다음에 매트 기초, 이렇게 매트 형태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뚝 기초가 있는데, 이제 말뚝 기초의 종류에 보면 지지 말뚝, 마찰 말뚝 이렇게 지지하는 거, 그 다음에 나무 말뚝 형태 나무 말뚝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형 말뚝, 그 다음에 H 말뚝, H 현감,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또는 프리캐스트, 이런 콘크리트 말뚝도 있고, 그 다음에 강관, 강밀, 강말뚝, 그 다음에 합성 말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피어 기초가 있습니다. 피어 기초는 이런 형태, 부둣가에 그 말뚝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우리가 피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기초로 형태로 사용하는 게 이제 피어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 종류가 있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여기서부터 기초의 종류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뚝 기초, 지정의 종류, 보통 지정, 잡석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 지정, 자갈 지정 이렇게 있는데, 모래 지정, 자갈 지정, 이게 이제 지정이죠. 이런 형태가 이제 자갈 지정이 되는데, 추출될 경우에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창 콘크리트 지정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콘크리트 지정, 그 다음에 말뚝 지정,
형태로 연질 지반했을 때 경지 지반까지 말뚝이 도달하도록, 그다음 마찰 말뚝인 경우, 그다음에 지지 말뚝, 이런 여기 말뚝 지정이 있고, 그다음에 재료상의 분류에 보면 나무 말뚝 같은 경우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나무 말뚝을 심을 때, 박을 때의 그 배치, 말뚝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있고, 그래서 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길이 12m 이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 하나당 지지력은 약 30톤에서 50톤 정도. 그 다음에 합성 콘크리트 말뚝 두 가지 이상의 이제 말뚝을 같이 만든 게 이제 합성 콘크리트 말뚝이죠. H형강에 콘크리트를 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 구멍을 뚫고 그 자리에 그냥 그 철근백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말뚝을 형성하는 게 이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되는데, 그때의 그 구멍을 파고 철근백은 또는 뭐 어떤 강관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 부어서 만든 제자 콘크리트 말뚝인 경우도 콤프레스 말뚝이라든가 심플렉스, 그다음에 페달스탈, 레이몬드 이런 형태의 공법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에 보면 이런 형태, 레이몬드 조금씩 약간씩 다르고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 숙지를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종 말뚝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나무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강제 말뚝 해서 지름, 길이, 지지력, 그 다음에 말뚝 간격,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흙을 계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 계량 및 기초 설계가 되는데, 요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